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일제히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문제로 여야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부산을 찾은 장동혁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소년보 목사 교회를 찾아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와 국민의힘이 다시 밀착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라면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 이 브리핑이 끝나고 1시간여 만에 또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에 대해서 좀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가 질문에 대한 답이 1차적으로 끝난 겁니다. 조희대 사퇴 요구에 대해 여당과 대통령실이 뜻이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부연 설명에 나선 건데요. 두 번의 브리핑이 필요할 만큼 뜨거운 감자가 된 조희대 사퇴론.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사퇴를 요구하거나 지금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그로 인한 최대의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조금 전 대정부 질문에서도 정치권은 이 문제를 놓고 맞붙었습니다. 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입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두고 질의가 오갔습니다.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당에서 쿵 하고 던지니까 대통령실에서 짝 하고 받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도 대법원장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총리는 얼쑤하고 답한 거네요. 당정대가 쿵짝 얼쑤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제가 무엇이기 때문에 물러나야 됩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을 했다고 대법원장을 물러나라 하는 정권은 저는 보다 처음 봅니다. 예, 오늘 하루 종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뉴스에 오르내렸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주말 지나고 갑자기 오늘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이 좀 급물살을 타는 것 같아요. 여당에서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원죄라고 보자면은 내란범인 윤석열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다라는 원죄가 있는 거고요. 최근에 지기현 판사가 보였던 내란 재판 과정에서의 졸속적 행동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율하지 않는 대법원에 대한 불만, 그리고 과연 이러다가 내란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우려, 이런 부분이 작동했고요. 그리고 사법개혁안을 국회에서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라는 의심, 이런 것들이 중첩되어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에 전국 대법원장 회의가 있었고요. 약 7시간 넘게 진행이 돼서 밤에 그 결론이 외부에 공개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우려와 반대의 뜻을 전국 법원장들이 모았는데 김동원 의원님, 그 결과 때문에 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이 커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영향이 충분히 있죠. 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사실상 지금 현재의 이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듯한 그런 그 반응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법개혁의 뒷배경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떡하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파기환송, 그것이 주된 원인이다라고 지금 집권 여당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또 한 가지 지기현 판사,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석방을 유도를 했던 바로 지기현 판사, 그 뒤에 대법원장 조희대 이런 분들이 그대로 놔두면은 이거 큰일 난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까지 또 다시 불씨가 타오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전국 법원장 회의 때 우려 섞인 그런 그 결론이 나온 거에 대해서 바로 지금이 타임이다라고 이른바 당, 정, 대 공이 지금 집단 공격을 하는 그런 양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조기현 의원님.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고 방금 김동원 의원이 언급했는데 결국 그 유죄 취지 파기환 송심 논쟁과 연장선상이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이 재판 파기환송심과는 무관하죠.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까지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2030년입니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무관한 얘기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론은 갑자기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죠. 대법관 증언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은 20대 국회 때부터 계속 제기돼 있고 이 법안도 계속 제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사법개혁 과제였습니다. 비상계엄 내란 과정에서 이 지기현 재판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전례 없는 일이고요. 법률과 헌법에 맞지도 않고 법관의 양심에 반하는 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뒤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직선거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절차요. 이 역시 어떤 대법원 사건의 파기환송 절차가 이렇게 진행된 전례가 없습니다. 9일 만에 결정이 됐고요. 대법원의 이 사건 접수 이후에 이틀 만에 전원합의체 합의가 됐고 2번 만에 전원합의체 결정을 해서 9일 만에 파기환송을 합니다. 이런 사건 처리 절차가 없습니다.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직후에 파기환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개입을 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 뒤로 계속 그때부터 사퇴 요구를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특혜 시비라든가 지기현 재판부의 비의 의혹 관련된 감찰 요청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에 응답하지 않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독립권 침해라는 주장으로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다고 하면 과연 대법원장으로 사법권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지킬 의지가 있느냐? 지금까지 계속 제기됐던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대법원장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강한 어떤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당 일각에서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일부 지도부의 사퇴론까지 연결된 겁니다. 예,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간에 계속 국민적인 우려나 또 개선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다. 김기웅 의원님, 이 배경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고 민주당 패널 말씀하셨습니다. 대법관을 증언하는 문제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 합의체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한 이후에 이렇게 대법관들 증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요, 대통령이 하더라도 법 앞에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력의 서열이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권력 서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의전 서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서열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느껴지냐. 국민을 말씀하시지만 선출 권력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임명된 사법부로부터 내가 더 위에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자락을 깐 겁니다. 그 자락을 깔아주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어대고 끌어내리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저번 대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 탄핵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냥 기존에는 이른바 그 진보 정부에서 본인들한테 불리한 어떤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역사의 법정에서는 우리가 무죄다. 그리고 양심의 법정에서는 우리가 문제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뉴 노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법부를 그냥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선거 과정에서 대선 거치고 나서 그 부분이 일단락 된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내란 특별재판부에 관련해서 이 부분을 관철시키자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역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사법부가 독립적인 어떤 입장을 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의 수장을 사실상 끌어내리고자 하는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까지 배웠던 상권 분립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수의 폭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요. 있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도 사법부를 능멸하거나 사법부에 대해서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박수영 의원님. 일단 아까 권력의 서열이 있다라는 건 백일 기자에게는 언급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위는 물론 주권자 국민이라고 국민이죠. 전제를 깔고 했습니다. 네. 이런 것 같아요. 이미자 의원이 정청래 대표가 쿵 하고 던지니까 대통령실에서 짝 하고 받았다는데 제가 봤을 때 짝 하고 받은 것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인 것 같아요. 예. 정쟁하고 싶어서 늘 준비하고 싶었는데 민주당에서 던져주니까 지금 신났어요. 이걸 가지고 억지로 대통령까지 엮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조기현 변호사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통령 임기가 대법원장 임기보다 길기 때문에 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통령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또 구별하자면은 김민석 총리도 여기에 대해서 사퇴라는 구체적 단어를 써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애초에 그 대법원에 가졌던 개혁에 대한 저항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대법원장의 진퇴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말을 주워 담아버립니다. 예. 즉 이야기는 당정대가 아니라요. 민주당과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대법원 개혁을 놓고 갈등하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하는 것이 맞고요. 상권 분립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상권 분립이라는 것이 서로 간섭하지 말고 견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행정부는 사법부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야 됩니다. 다만 국회의 영역은 행정부에 대해서도 감나라 배나라 합니다. 사법부에 대해서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당과 국회는 당연히 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야당은 이것을 정쟁으로 받았고 정부와 대통령실은 별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마침 대통령실 브리핑을 말씀하셨는데 그 장면 준비돼 있습니다. 원칙적 공감이라는 표현을 두고 저도 아침에 이제 속보 문자를 봤더니 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의견에 원칙적 공감이다라는 식으로 제목이 줄여서 이렇게 팝업이 뜨다 보니까 저도 좀 놀라긴 했는데 강유정 대변인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기 위해서 브리핑을 재차 열었습니다. 한번 추가 설명까지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 의견은 아직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러나 상권 분립에 있어서 선출된 권력이 어떤 의사에 대해서 표명을 한다면 임명 권력을 일단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원칙적 공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원칙적 공감한다는 건 오독이고 오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원칙적 공감이라는 그 목적 대상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대한 공감이라기보다는 어떤 의사 표명이나 국민적 우려 같은 게 있으면 돌이켜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 의견에 대한 공감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사퇴 대법원장 이야기는 절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김민석 총리도 국회에 답변해서 예. 그런 이야기는 아예 하질 않았지 않습니까? 김기웅 의원님,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사퇴론에 조금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은 또 가능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결국은 그 대변인께서 두 번째 브리핑을 할 때 우리는 명시적으로 정치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사퇴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기자 생활을 했지만 아침에 브리핑을 할 때 대변인실에서 정무수석실과 제가 볼 때 민정수석실의 이른바 피지를 받습니다. 그쪽의 입장을 가지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홍보수석실에서 그 문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첫 번째 브리핑 내용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을 조금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실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게 실언인지 아니면 기자들이 오보해서 그렇게 제목을 단지 모르지만 충분히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의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기자들이
오늘의 브리핑만 보고서 기사 제목을 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는 않겠구나. 그렇다면 사실상 지금 민주당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당대표나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만큼 그 부분과 일정 부분 궤를 같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예, 물론 대통령실이 사퇴 주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은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말은 하긴 했습니다. 특별한 입장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그걸 전제로 하고 이어지는 부연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분 나쁘면 안 됩니까? 비판적이면 안 됩니까? 왜 법원은 신성가족입니까? 비판적인 입장 가져도 됩니다. 다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태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라고 밝혀버리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하고 있다라고 역으로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당정 갈등이라고 또 비화될 수도 있고 이런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감정이 상했다는 측면들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고 사법개혁에 저항하고 있고 조기현이 아니죠. 갑자기 죄송합니다. 지기현 판사가 보이는 행태가 우리가 봤을 때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하고 있다고 의심을 갈 만하지 않습니까? 예. 참고로 지금 맨 오른쪽에 앉아 계신 민주당 패널 성함이 조기현 변호사님입니다. 제가 짧게만 예, 김동훈 의원님. 이거는 논란을 자초한 것이죠. 대통령실에서 이른바 삭제 후 또 복원을 했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따라서 기자들이 반발을 했죠.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누가 봐도 이것은 우리가 단문과 복문의 차이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게 이 문장의 뉘앙스가 이거는 사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복문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의로 삭제를 했다가 기자들의 반발이 있고 왜 이것을 임의로 이 속기록을 삭제를 합니까? 라고 하니까 또 슬그머니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복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정인 저 강유정 대변인을 제가 지칭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대통령실에서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지금 좀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 대통령보다 짧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 그것을 그렇게만 볼까요? 바로 조희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원천 근원이 뭡니까? 파기환송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하고 연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5년 동안 재임 중에는 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어떻게 어떤 불씨가 살아날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조희대는 안 된다. 조금 아까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 대법원장 자리가 그렇게 대단한 자리입니까라고 얘기를 했죠. 맞습니다. 대법원장이란 그 자리 자체가 대단하지 않은 자리라고 하면 왜 저렇게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합니까? 임기가 거의 2년이나 남은 사람을.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서로의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요. 지금 사법개혁 얘기를 하지만 거기를 한꺼풀 들여다보면은 조희대, 지기현은 안 된다, 눈에 가시다라는 그 알맹이가 들어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이 대통령 임기가 더 길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분석에 다시 반론을 제기하셨거든요. 이에 대해서 다시 재반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임기까지 사실 따질 필요가 없는 게요. 예. 재임 중에 뭐 재판을 재개하라는 또 요구도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판단, 그러니까 5개 재판을 정지를 각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지만 사법부의 대법원 자체에서 어떤 판단이 없었다면 그렇게 일괄적으로 재판 정지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헌법 84조의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 재판의 정지까지 포함한다는 대법원 자체 판단, 그리고 각 재판부의 판단에 의한 결정이었던 겁니다. 이걸 다시 되돌려서 재판을 재개한다고요? 아니면 또 재판이 재개된 아니면 이후 재판에서든 뭐 어떤 유죄의 어떤 심증을 가지고 재판을 한다고요?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 스스로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재판이 재개된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없지만, 그리고 이제 임기 끝나고도 그 이후에 바뀐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사법개혁 또 내란 전담 재판부의 설치 이슈를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 재판 문제와 연결시키는 건 매우 정략적 정치적 공세일 뿐이죠. 전혀 사실과도 맞지도 않고 그런 방식으로 전개되지도 않을 사안을 굳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연계시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사법개혁이라든가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대응 논리가 궁색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앞서 저희가 브리핑을 2번 하게 됐다고 전해드렸는데 추가 브리핑 직후에 이제 보통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 정확한 공통된 브리핑 내용을 보도할 수 있게 속기록을 기자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여기서 원칙적 공감이라는 표현이 삭제돼서 제공이 됐다가 기자들이 항의를 해서 다시 포함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동원 위원님. 네. 그러면 이 원칙적 공감이라는 게 계속 앞에 오늘 오전 상황 그러니까 사퇴 자체에 공감한다라는 오해를 낳다 보니까 아예 이걸 삭제했을까요? 삭제해서 속기록을 제공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아주 난처해질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문구를 삭제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른바 이 공적인 문서거든요. 예. 속기록이라는 것은. 근데 이것을 기자단하고 무슨 어떤 수기 과정 뭐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삭제를 했는데 그 뒤에 기자단들이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 도대체 앞뒤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왜 삭제를 했느냐, 이유를 정확히 얘기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한 25분 뒤에 슬그머니 복원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논란을 자초한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아마 대통령실 대변인 측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씨가 더 튀면 안 된다라고 자체 판단을 해서 막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더 스텝이 꼬인 것이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대변실에서 뭔가 좀 오늘따라 좀 삐걱삐걱하는 분위기가 기자단에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좀 들리는 분위기가 좀 있으십니까? 일단은 이 이야기가 대통령실에서는 사전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알기로도 다른 브리핑을 했다가 네네. 기자의 질문에 그렇죠.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대법원장 그렇기 사태 때문에 이슈가 나왔습니다. 앞서 이미자 의원이 이야기처럼 쿵짝이 절대 아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지만 쿵짝은 장동혁 대표가 짝하고 아주 흔쾌히 받으셨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 한마디 김경희 의원님. 드리자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지만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지금 받아야 되는데 중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법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낼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국민들이 볼 땐 나중에라도 재판이 진행되면 유무죄에 대해서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사법부의 시옷 발음도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얘기를 하면서 권력서열을 얘기해서 사실상 행정부 대통령이 국민들의 어떤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위에 있다고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법부에서 나중에 유죄를 내린다고 했을 때 나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게 문제거든요. 결국은 오늘의 대변인실에서의 어떤 입장이 제가 볼 때 원만하지 못했던 건 뭐냐? 지난 100일 기자회견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사법부를 어떻게 본다면 사법부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또 하고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또 반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내란 재판부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조기현 위원님. 내란 재판부 추진 계속 속도가 붙는 것 같고 오늘은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겁니까? 뭐 당 안에서 이게 공식적으로 논의돼서 결정된 바는 아니고요. 예. 전반적으로 지난주 이 법관 회의에서 나온 지금 사법부의 입장과 태도를 보면서 과연 이 사법 개혁에 대한 요구를 민주당의 단순한 정치적 주장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문제 의식의 출발에 대해서 사법부가 최소한의 성찰도 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비판이 당내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김건희 특검에 의해서 수사돼서 기소되는 사건들 또한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고 법률과 헌법에 의해서 법관의 양심에 따른 결과를 국민들께 보일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도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 논의와 관련된 요구를 할 때에도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응답했다고 하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법원 조직법에 의한 전담재판부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설치를 하고 이 논란을 해소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무리하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정치적 주장인 것처럼 국회에서 계속 이 상황을 만들어 온 거고요.
지금 이런 태도가 사법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이 반대, 또 내란 전담 재판부의 유연성 논란으로 확대시키고 있다고 하면 이후에 김건희 특감이라든가 해병대 순직 특검의 수사 결과 또한 예. 재판으로서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장이 과연 현실로 실제 입법화될 수 있을 때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사법부의 태도를 보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해친 이 사법부가 정치화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사안의 심각성을 지금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특검이 기소했을 때 여러 내란 혐의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까지도 우려를 하고 있는 목소리는 또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동원 의원 요거 마지막으로 짚고 이슈토크 2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장의 반응 또는 향후 어떤 뭐랄까요 리액션이라고 할까요? 거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당분간 서로 신경전을 펼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대법원장을 중도에 저렇게 갈아치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 국민들의 눈높이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이거에 관련된 여론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임기가 남은 최후의 사법 보류인 대법원장을 중도 낙마시킨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왜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이게 상당하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이 칼을 들고 공격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사법개혁, 뭐 대법관을 늘리고 지금 이 대통령실에서 또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씩 이 국회를 통과하는 거에 초점을 주되 대법원장을 낙마시킨 것은 일단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확전을 해서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를 중간에 옷을 벗기는 그럴 가능성보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식적인 어떤 코멘트는 아직 나온 게 없고요. 지난주 금요일 12일에 재판 독립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라고 밝힌 것이 공식 석상에서의 공개된 발언은 현재까지는 마지막입니다. 보통 또 이런 사안이 있으면 뭐 출퇴근길에 미리 조율해서 기자단이 붙어서 코멘트를 듣기도 하는데 그런 게 나올지도 잘 모르겠고요. 박진영 의원님 한마디 재판 하겠습니다. 독립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기현 판사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있는데 뭐. 네. 실제로 그러면은 여당에서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해서 사퇴합니까? 안 할 거잖아요. 그럼 야당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됐는데 무슨 물러나라 소리 하는 겁니다. 원래 정당이라든가 국회 영역이 그렇게 목소리 높여가지고 뭐 구호 외치고 하는 곳입니다. 다만 저는 민주당의 전략이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도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난 이후에 사법개혁의 절차를 원만하게 갖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공격하고 난 뒤에 법을 만드는 방법으로 갈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끌고 갈 건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여당일 때는 정치적 공방도 중요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사법 개혁을 하는 게 실적을 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걸 제가 봤을 때는 길게 끌고 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짐작이 듭니다. 예, 오늘 국회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김 의원에게도 이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힘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백다 앵커가 브리핑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 앵커 나와주시죠. 어제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 공간에는 살짝 어색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긴급 제안에 당정대 고위급 5명이 한자리에 모였고 밖으로 새어나온 파열음을 잠재운 겁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바빴습니다. 부산 세계로 교회를 찾아서 종교 탄압을 주장했는데요. 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부산에서 열게 됐습니다. 어제 세계로 교회를 방문했고 지금 대한민국은 반민생, 반문명, 반인권, 반민주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민주당은 갈등을 봉합했고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 전열을 정비하고 나섰습니다. 예, 국민의힘 상황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우선 이 장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김민석 총리 공관에서 앞서 보신 것처럼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만나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악수했습니다.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도 어제 만남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대가 만났습니다. 더 찰떡같이 뭉치고 차돌같이 더 단단하게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당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인 저에게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도 심하고 힘든 며칠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님께 위로드리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예, 박수까지 나왔군요. 박수까지 나온 건 저도 몰랐는데요. 박진영 의원님, 그러면 일단 갈등이 있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로 굳어지는 거네요. 네. 예. 제가 취재한 바로는 뭐 노선 갈등이 아니라 소통의 그 불협화음이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예. 김병기 원내대표는 충분히 보고를 했는데 지도부에서는 정확하게 못 들었다. 뭐 이 정도로 저는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런 모습들이 민주주의적인 당정 운영의 본질입니다.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대통령실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가 꽃게밥이 될 뻔했습니다. 예.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모두를 다 없애버리겠다. 여야 막론하고. 이거는 독재 국가에서 있는 일이고요. 민주적 국가에서는 늘 갈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통합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뭐 앞으로도 저는 갈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갈등이 있을 거라고 보지만은 전부 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결국에는 통합하고 화합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동원 의원님, 네. 총리가 직접 나서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예, 갈등의 어떤 조종자가 된 거네요. 네, 그만큼 갈등의 골이 심각할 뻔했다는 것이죠. 예. 이걸 서로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지금 저렇게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파열음 누가 중재를 할까요? 같이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하고 지금은 그야말로 1인 지하 만인 지상으로 있는 총리가 이 거중 조정을 해야 적합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물론 저렇게 파한대소를 하고 이렇게 봉합하는 걸로 돼 있지만 그야말로 저는 봉합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른바 정청래 대표의 자기 정치, 이른바 대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자기 정치를 안 할 사람도 아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또 생각이 또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바로 드러났습니다마는 바로 이 원내대표, 국회의원 현역들이 뽑은 원내대표도 바로 그냥 14시간 만에 거짓말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틈이 없겠습니까? 골이 없겠습니까? 누가 얘기했습니까? 박수현 대변인이 틈은 없었다라는 얘기하지만 정치적인 수사라는 것을 국민들은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봉합이 저런 파한대소가 앞으로 계속 들려 나올 것이냐, 저는 그렇게 꼭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안에 따라서 당, 정, 대의 어떤 이해관계가 걸린 그런 그 이슈에 따라서는 예. 얼마든지 또 파열음이 들릴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예. 조기현 의원님, 일단 어제는 파한돼서 뭐 많이 웃었지만 얼마든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김동원 위원의 예측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걸 봉합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일단락 됐다 보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이나 시점 자체가 두 분이 정치적 이해를 달리하거나 권력 관련해서 뭐 당권을 갖고 주도권 다툼을 할 상황도 시점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표출된 것이고 그게 이 여러 군데에서 비판을 받으면서 당혹스러웠던 김병기 대표께서 여과 없이 의견 표출하는 바람에 이게 증폭이 된 것이지 실제 내용에 있어서 특검법 개정안이라든가 나머지 사법개혁 등등과 관련돼서 근본적으로 갈등이 내재돼 있거나 이견이 컸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절차 과정의 문제였지 내용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보면 어제 이 당정청 이 자리를 통해서 서로의 분위기를 전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로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도 당정대가 일체가 돼서 개혁안이라든가 대정부 질문에 대한 대응 또한 뭐 일체감을 갖고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된 이상 지난 뭐 특검법 갈등은 일단락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좀 뭐 이에 추가적으로 이 여진이 계속되거나 앙금이 계속돼서 다른 어떤 문제로 다시 표출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네. 이 문제로는 더 이상 뭐 갈등이 표출될 일은 없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어제 저 자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웃고 뭐 보기 좋을 수도 있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당의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의사 판단을 결정을 할 때 누구한테 영향을 받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봤을 때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많은 이른바 이제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한테 굉장히 공격당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야당과의 어떤 합의를 한 내용은 더 센 특검안과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안 관련해서 서로 조율을 한 겁니다. 합의를 했는데 그게 어그러졌죠. 왜 그렇습니까? 밤사이에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개딸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공격을 하고요. 정청래 대표도 공격을 하고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가 그거 시킨 거 아니다. 나와 관련 없다. 그러면서 더 센 특검법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가 고수해야 된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 결국 여야가 합의를 해서 뭔가 조율을 하고 협치를 하려고 하더라도 강성 지지자들의 개딸 입장에서 볼 때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대통령도 그리고 정청래 당 대표마저 내 책임이 아니고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이른바 퉁을 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락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게 이른바 개딸로 상징되는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입장이 협치를 하는 대통령이나 아니면 여야 간의 어떤 합의 내용까지 한순간에 뒤바꿀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구조적인 문제는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저희 방송에서는 이제 강성 지지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뭐 온라인상에선 여전히 통용된 용어긴 하지만 강성 지지층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만 좀 짚어볼게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약간 이런 목소리가 있어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원내대표와 대표의 갈등뿐만 아니라 강성 지지층의 입김에 너무 휘둘리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도 그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시죠. 예. 제가 봤을 때 여론조사를 하면은 특검법 연장하자는 게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일부 강성 지지층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에 뭐 열렬 지지층이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헌법 체제 밖에서 내란 세력을 떠받들고 거기를 뭐 추종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자유주의적 민주 질서를 존중하는 분들이고 거기에 대한 의지가 강할 뿐이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우리 당이 그분들의 의견은 계속해서 존중돼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예. 다만 협상 과정에서 협상을 엎은 거는 뭐 야당에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 비판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야 됩니다. 다만 민주당의 협상 주체들이 제일 먼저 협상을 할 때는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되느냐? 여론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민 여론의 50% 이상이 특검법 연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여론을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문가. 전문가는 누굽니까? 특검하는 분들이 제일 전문가들입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 과정에서 특검법 연장을 상대와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어제 만찬 자리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고 국민의힘 상황으로 넘어갈게요. 어제 당정대 5인 만찬 중에 우상호 정무수석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지난주였죠. 중앙일보 보도로 알려진 사항.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우상호 정무수석도 검찰개혁안 관련해서 당이 왜 개입하느냐, 당은 여기서 빠져라. 이 문제 가지고 뭐 갈등이 좀 있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당사자는 물론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같이 웃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어떻게 봐야 하는가. 또 정청래 대표가 계속 무언가 갈등 그 설에 등장하는 것도 글쎄요.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아닌가. 누구예요 지금? 조기현 위원부터 해서 차례대로 여쭙겠습니다. 네네. 좀 우상호 수석의 표현이 뭐 가장 적절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이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입장차 있을 수 있고요. 뭐 특검법 연장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었다고 보는데 다른 어떤 현안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검찰 개혁 중에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시각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여권이 국회의원이 170명이 넘고 지금 대통령실 전체 구성원들을 따졌을 때 또 법무부 장관 여러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걸 조율해가는 과정에서 저렇게 표출되는 갈등의 양상이 심각하게 드러날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얘기한 거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집권 3개월밖에 안 됐고요. 갈등을 노정하고 어떤 입장차를 가지고 각기 정치 행위를 할 동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에도 도움이 안 되는 갈등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 발생했던 이 문제가 아마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거라는 거고 예.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당에 관철하거나 아니면 윤심을 읽어서 이걸 당에 운영하려는 그런 분들이 당대표가 돼서 계속 3년을 해왔기 때문에 당정이 이견을 갖고 조율하는 과정 이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생소하겠지만 민주당은 원래 이렇게 하면서 잘 해왔습니다. 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갈등이 더 커져서 야당의 반사적 이익을 주는 일은 없을 테니까 야당은 스스로 힘을 키워서 잘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해 나가시는 게 더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닥투닥 하면서 원래 다 의견도 조율하고 하는 게 민주주의 아니냐 이런 의견입니다. 근데 그 단편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 앞뒤 맥락을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 되기를 좀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중에 있던 김영 부원장 같은 경우는 옥중 메시지까지 내서 나는 박찬대를 지지한다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대통령이 이 정청래 당대표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볼 때 후하게 대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 의하면 그때 여야 지도부를 만나기 전에 정청래 대표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을 때 정청래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치고 나가는 것이 당과 대통령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정색을 하면서 역할 분담 그런 얘기를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 본인 정치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자꾸만 역할 분담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에 어떤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짧게 여쭙고 또 국민의힘 상황 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상호 수석이 지금 이 사태에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라고 서둘러 진화를 했죠. 그리고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원장으로서 나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저게 왜 저런 얘기가 나올 건가 싶었더니 이제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진로 이게 이른바 강성 세력 두 글자로 표현되는 것은 자제를 하라고 하시니 강성 세력들에게 일단 눈도장을 찍는 그런 현상이 너무나 뚜렷하게 지금 보이는 것이죠. 앞으로의 총선뿐만 아니라 내년의 지방선거가 강성 세력에 일단 좌표가 찍히면은 앞으로의 정치적인 진로가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에 바로 우상호 수석,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서둘러 무관하다, 아무 잘못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으로 작용한 듯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모두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만 그 속에서 개인의 정치적 성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그 인정됩니다. 다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집권 초기의 지방선거는 대통령의 국민들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고 민생경제 잘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 내의 지방선거 주자들도 조금 그런 부분을 배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상호 수석과 정청래 대표와의 그 발언 내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누가 그 이야기를 흘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지켜보겠습니다. 백다 앵커가 브리핑에서 전해드렸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소년보 목사 교회 방문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대정무 질문에서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잠깐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윤어게인을 외치는 전환길 극우 유튜버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고요. 어제는 소년보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내란 잔적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단 말이죠.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러한 행동에 맞다고 보십니까? 장동혁 대표께서 조금 다른 모습과 발언을 하실 때도 있어서 그런 모습에 주목하고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쭉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란 세력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예, 어제 소년보 목사 부산 세계로 교회죠. 거기에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장동혁 대표는 어제 내가 방문했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기웅 위원님,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는 박성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내란 잔적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 탄핵 반대, 탄핵을 찬성할 수도 있고요,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다 내란 세력입니까? 내란 잔존 세력입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꼭 탄핵만이 유일한 답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분이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부분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굳이 영장까지 발부돼가지고 구속까지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장 발부의 사유가 도망의 우려거든요. 예. 그렇다면 목사님께서 이 세계로 교회가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어디를 도망가겠습니까? 그렇다면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과도한 면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또 이분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면 이런 수사를 받았을까 하는 정치적인 어떤 목적도 있는 거 아니냐는 어떤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김장환 목사님 그리고 또 이영훈 목사님도 특검에서 조사를 받아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그때 신분이 참고인이었습니다. 참고인인데 특히 이영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집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배우자분께서 이 부분을 외부에 알리려고 하니까 전화 통화도 못 쓰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변호인한테도 전화 통화 못 하고, 그리고 남편인 목사한테도, 목사님에게도 전화를 못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폭압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종교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했기 때문에 이게 내란 세력에 대해서 뭔가 손을 내밀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종교 탄압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왜 종교 탄압입니까? 이 사건은 지금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지난 4월에 이 교육감 선거, 부산 교육감 선거하고 대선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고요.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을 통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내란이나 이 관련된 논의가 범죄 혐의 사실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지난 선거 과정에서 종교인이 직무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이 당시 교육감의 보수 후보 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했기 때문에 기소 안 하거나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례가 없다고요? 있습니다. 2020년에 전광훈 목사 똑같이 구속됐습니다. 다른 것은 그때는 자유한국당이었죠. 야당이었습니다.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때는 길거리 보수와의 거리 두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았고요. 전광훈 목사의 편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을 통해서 정치적 기반으로 지금 이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또다시 소년보 목사의 편을 들기 위해서 이걸 내란 프레임으로 전환시키는 것뿐입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고요.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라고 해도 야외 없이 처벌을 받았고 구속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과거 사건과 달리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예, 김동원 의원님. 네. 내일 이제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 금품수 의혹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좀 확장해서 이야기를 짚어보면 네. 어쨌든 통일교에 대한 한학자 총재도 이제 곧 영장을 집행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통일교에 대한 수사 압박에 대해서 종교 탄압이다, 이것까지 이렇게 말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분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별개로 보아야 적절할 것입니다. 이미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이른바 출두, 이게 예고가 돼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종교 탄압이다라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고요. 지금 분명히 소년보 목사가 지난번 초청을 해서 한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없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검찰이라든가 수사기관에서 종교인을 대하는 그런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친민주당을 그 궤적을 보였던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신부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민주당이 야당일 적에 검찰이 그렇게 그
친민주당의 종교인들을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전례를 찾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도망의 우려로 지금 올가미를 씌운다 하는 것은 이전의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일교까지 포함해서 종교 탄압을 국민의힘에서 들고 나온다. 그것은 과하게 해석을 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 박진영 의원님. 손현보 씨는 제가 알기로 대통령 선거 전부터 이미 수사를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왜 장동혁 그 대표는 여기에 갔을까? 예. 민생을 버렸다고 봅니다. 말씀은 반민생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을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셨는데요. 반민생의 주가가 역대 최고치로 올라갑니까? 그리고 민생 이야기 하실 거면요. 부산 같은 데 가면은 가덕도 신공항도 가고 뭐 산업은행 문제도 끄집어내고 해수부 문제도 끄집어내서 민주당하고 이재명 정부 비판하면 되잖아요. 왜 그런 거 안 하세요? 이재명 대통령 야당 대표 시절에 부산 가고 지방 가서 어디 이상한 교회 목사님 만나라고 이런 적이 있습니까? 전부 다 민생 정책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비판했습니다. 이게 야당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제발 야당이 해야 될 일 제대로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종교 탄압을 기치로 해서 조금 더 뭐 장애 투쟁까지도 만지작거릴 수 있다라는 국민의힘의 그런 움직임에 대한 예측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상황도 좀 계속해서 지켜보고 이 자리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인터뷰를 하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이재명 정부의 첫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또 검찰개혁에 관한 질문이 많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어서 바로 이분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당내 상황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어제 총리 공관에서 지도부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네. 많은 뭐 시민들이 걱정했던 민주당 지도부 간의 갈등, 지금 상황은 봉합이 된 겁니까? 뭐 갈등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 또 갈등으로 보시는 뭐 국민들도 계시니 그 전제에서 말씀드리면 봉합되고 다시 원보이스 한 팀이 돼서 한 목소리를 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 목소리를 내는 과정이다. 네. 그러면 그 과정을 뭐 마지막으로 한번 되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원내대표의 보고를 받고 합의를 승인하고 번복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사실 뭐 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두 분 사이에서 뭐 충분히 뭐 사전에 논의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예. 뭐 소통에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서 예. 그 부분은 저도 지금 현재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러니까 야당과 국민의힘과 합의를 번복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긴 하는데 보통은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 내지 협의를 하면 의총에서 추인 절차를 거칩니다. 예. 그래서 의총에 추인이 있어야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는 것이지 합의가 성사하는 것이지 의총에 추인 없이는 일종의 가합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총에서 그 합의 내용이나 협의 내용이 뒤집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 최근에는 국민의힘 쪽에서 저희가 합의를 하는 것을 의총에서 뒤집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의사결정이 확정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예. 바로잡혔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내란 특검법을 포함한 3특검법이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저 국민의힘과는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내란 특검법을 통해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면 안 되죠. 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란의 피해자인 국민이 용서를 하면 그때 정치권이 나서서 합의를 하는 것이지 예.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합의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합의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도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하루 만에 뭐 13시간 만에 바뀐 그 합의 내용 때문에 너무 당이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것 아니야라는 당내에서도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다릅니다. 예.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 내란을 종식하자,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라고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이고 정상적인 요구, 매우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12월 3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고 그 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망가질 뻔했는지 예. 다 알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해결하자라고 하는 게 어떻게 강성 목소리입니까? 저는 강성 지지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매우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요구를 하는 지지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상식적인 목소리에 응답한 거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 이제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 이야기할 게 뒤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빨리 이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어준 씨 유튜브 출연 관련해서 당내에서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 뭐 곽성원 의원과 뭐 최민희 의원도 뭐 이렇게 약간 의견 충돌이 페이스북 상에서 있었고요. 이런 상황을 지금 어떻게 좀 진단하십니까? 저는 이제 정치인이 혹은 국정을 홍보해야 되는 뭐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국민들이 많이 보시는 매체를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치인들도 유튜브가 아니라 필요하면 유튜브 할아버지라도 출연을 해야겠죠. 다만 우리가 지금 혼동하면 안 될 것이 있는데요. 매체가 다양해져서 다양한 매체를 정치인들이 출연한다라는 것과 당내의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될 수 있다는 부분은 다릅니다. 당내의 의사결정 왜곡은 지금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왜곡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전통적으로는 자본이나 아니면 친한 사람 혹은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당내의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현상들이 현대 민주주의 정당 체제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왜곡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체의 다양성을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것과 당내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되는 문제는 다른 문제로서 별도로 민주적 정당성, 민주적 적법한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출연이 잦은 건 효율적인 채널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정치인의 활동이다. 그 소통이죠. 국민들과의 소통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오늘 오전부터 정말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대법원장은 탄핵 대상이라고 하면서 사퇴 요구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탄핵 대상이 되겠죠. 우리는 대통령도 2번이나 탄핵시킨 나라입니다.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탄핵 사유가 있으면 뭐 탄핵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탄핵 사유가 있는지 부분은 국정조사나 아니면 필요하면 수사 등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적어도 국민들께서 의심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확한 답을 내놔야 될 겁니다. 이 내란과 관련해서 과연 법원이 아무런 조력을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난 5월 1일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려고 했던 매우 이상한 판결을 했던 그 모습, 그것을 어떻게 국민들께 설명할 것인지. 대선 36일 전이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기현 재판부가 윤석열을 이상한 법리를 들어서 법을 왜곡해서 풀어줬던 것, 체포를 풀어줬던 것,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자초한 것은 대법원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 사법개혁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법개혁의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의 출발점은 대법원장의 사퇴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뭐 박진영 의원 등등 민주당 패널도 당에선 충분히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게 당의 활동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에서 강유정 대변인이 좀 길어도 제가 앞뒤를 다 자르지 않기 위해서 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를 했고요.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주장에 좀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해석이 가능해서 이건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대통령님의 이제 철학이죠, 국정 철학이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우리가 국민주권 정부라고 부르는데 그 정치 철학을 반영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 권력 위에 국민이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게 우리 헌법 1조 2항 아닙니까?
그래서 사법부의 권력 역시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게다가 사법부 개혁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얘기를 하죠. 예.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방패 뒤에 사법부가 항상 숨는데 저는 그것이 국민주권보다 높지 않다. 국민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법부의 독립을 우리가 인정하는 이유는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사법부가 마음대로 판결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의 보호 영역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법개혁의 대상이라고 봐야죠. 예. 보호와 침해 네. 되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재판을 염두에 두고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거 아니야? 민주당이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글쎄요, 저는 그거랑 전혀 상관없다고 봅니다. 뭐 대통령의 재판은 이미 정지가 되어 있죠. 예. 그것을 지금 와서 뒤집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수술하는 의사의 손은 깨끗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재판을 하는 판사는 어떤 부패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특히 내란과 관련된 의혹으로서는 자유로워야 됩니다. 예. 조금이라도 의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양쪽으로부터 모든 쪽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란 사건을 재판하는 재판부는 그런 의혹에서 자유로운 재판부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뭐 지기현 판사가 갑자기 구치소 밖으로 윤 전 대통령을 내보내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기억하면 또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사법부가 조금 더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도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법사위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나경원 국민의힘 그러니까 야당 간사 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저희가 뭐 계속 논의를 하고는 있는데 예. 일단 그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반대는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당 법사위원들은 나경원 간사를 선임해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예. 매우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표결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까지 보고 있는데 예. 그 부분은 나경원 간사 예정자가 풀어내야죠. 예를 들면 내란과 지금 오늘도 징역 2년 구형을 받았는데 예. 그 재판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서명하거나 적어도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초선에 대한 비하 발언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죠. 예. 그런 것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고 지금 간사 선임만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란을 끝내고 싶어하고 종식시키고 싶어하고 내란이 없는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열망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보를 하고 있어서 예. 저희 법사위원들도 그 부분을 용납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이 다수입니다. 사실 상임위 관례로 따지면 이제 해당 당에서 추천했으면은 이제 통과를 시키는 게 관례긴 한데 워낙 초반에 네. 뭐 초선은 가만히 있어였나요? 그 발언이나 맞습니다. 또는 뭐 내란 동조 의혹 같은 것 때문에 네. 상황이 좀 꼬이게 된 거군요. 그렇죠. 지금 내란 국면이 아니면 그동안의 관행 관례에 따라서 예. 뭐 선임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예. 하지만 내란 국면에 내란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법사위, 그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법사위 간사로 온다라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란 특별 재판부 또는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내란 특별 재판부라는 용어보다는 내란 네. 전담 재판부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그러면 특별 재판부라는 거는 뭐 법안은 이제 올라가 있지만 지금 이제 논의 대상이 아닌 건가요? 이게 뭐 혼선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예. 현재 발의된 법에는 내란 특별 재판부라고 제목은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란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표현을 그동안 법에는 내란 특별 재판부라고 했죠. 근데 이제 내란 특별 재판부보다 전담 재판부가 국민들께 훨씬 익숙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법원에서도 각각 형사법원이나 뭐 민사법원에서도 전담 재판부들을 두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 20개 정도의 합의부가 있는데 각 합의부별로 뭐 부패 전담부, 뭐 선거 전담부, 노동 전담부 뭐 이런 식으로 전담 재판부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은 맥락에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를 1개 내지 2개를 더 신설해서 그쪽에서 재판을 하게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소년 사건 전담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내란 사건을 전담하게 하자. 근데 이제 이런 뭐 절차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다시 재판부가 꾸려지고 거기로 사건을 이관하면 오히려 늦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봤을 때 네. 그건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뭐 있나요?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예. 첫 번째는
신속한 재판보다 예. 내란 재판은요, 공정한 재판, 정의로운 재판이 더 중요합니다. 예. 또 하나는 더 늦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지기현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 이런 중대한 사건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재판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최근에 뭐 9일에 한 번 정도씩 재판을 한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더 새로운 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가 꾸려져서 다른 사건 맞지 않고 내란 사건만 전담한다라고 하면 예. 일주일에 4일, 5일도 재판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논의가 더 돼야겠지만 뭐 대등 재판부라고 하는 그러니까 네. 비슷한 경력의 부장판사 3명을 아예 재판부로 합의부로 둔다. 이런 건 구체적으로 좀 논의가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이제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죠. 예. 그래서 뭐 기존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부장판사가 두 예. 배석 판사에 대해서 사실상 의사결정을 그러니까 도제식으로 교육하는 그런 관계이다 보니까 일종의 약간 팀장 역할을 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의사결정을 사실상 주도할 수 있는데 대등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서 보다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당내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이 위헌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긴 한데요. 뭐 당연히 이런 중요한 얘기들을 할 때 다양한 목소리들이 지금 토론 과정에서 나올 수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다만 위헌성 시비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 101조 3항에 보면은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근데 102조 3항에는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를 어떻게 뽑을지 그리고 법원에 어떻게 법원을 만들고 그 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다 법률로 정하는 입법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법 사항 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 개 내지 두 개의 재판부를 더 만들겠다라는 것은 예. 전혀 위헌이 아닌 것이죠. 이미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 어떤 큰 사건이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것을 전담하기 위한 특별재판부를 신속하게 전담재판부를 두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뭐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새로운 일도 아니고 헌법을 위반하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강론이라 조금 더 논의는 돼야겠지만요. 구성원의 네. 선발, 그러니까 뭐 국회 추천하고 뭐 대한변협 추천하고 이런 구체적인 선발 절차는 어떻게 좀 가안이라도 짜고 계십니까? 현재 발의된 법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3명, 대한변협 3명, 예. 법원 내부에서 3명인데 예. 지금 당내에서는 외부는 다 배제하고 예. 그 법원 내에서 추천을 받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논의 과정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정치권에서 추천하는 것은 배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 내 추천이라 하면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지금 사법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뭐 법원의 그 판사 협의회, 예. 판사 회의 뭐 이런 곳에서 추천하는 방식이 있겠죠. 예. 물론 이건 뭐 계속해서 논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이슈가 많습니다. 법사위. 예. 보안 수사권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건 이제 확정. 그리고 이제 강론을 1년 동안 이야기하겠다인데 보안 수사권 존폐 또는 뭐 보안 수사 요구권. 그러니까 네, 네. 김용민 의원의 입장은 뭡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검찰에 보안 수사권을 줄 수 없다라는 예. 입장입니다. 보안 수사 요구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인데요. 그것은 다른 해외 사례들을 보면 예. 검찰이 보안 수사도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기관 전문적인 기관들에게 보안 수사 요구를 하는 방식을 다 취하고 있죠.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보안 수사권을 두면 그것을 악용해서 수사 기소 분리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거꾸로 되돌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난번 우리가 수사권을 대폭 줄였을 때 뭐 부패, 경제 등이냐 중이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등자로 만들었더니 수사권을 또 대폭 늘렸던 것처럼 예. 악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을 남겨두면 검찰의 수사관, 수사 인력들을 빼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죠. 그러면 보안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보안 수사권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권은 검사에게, 1차 판단권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막을 수가 없는, 직접 수사 확대를 막을 수가 없는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요구권 정도는 네, 충분히 그렇게 협의할 두는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애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보안 수사권 폐지 자체는 좀 신중하자는 입장으로
충분히 해석될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글쎄요,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검찰개혁 전체의 설계를 신중하게 논의하자라고 말씀, 그리고 공개적으로 토론하자라고 말씀하신 거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겁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면서 한편으로는 국가의 수사 역량이 후퇴되지 않고 오히려 더 확대 발전돼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자, 그것을 공개적으로 논의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유예 기간 1년 내에 충분히 토론하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와 수사 역량이 마치 공존할 수 없을 것처럼 주장하는 쪽이 많은데 그렇게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하고 보안 사건이 없어지더라도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은 방법이 찾아질 수 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외국의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에는 수사기관이 40개가 넘거든요. 그런 수사기관에 대해서 어떤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검사들이 보안 수사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안 하는 이유가 수사 인력도 없지만 조사자 증언 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굳이 수사하는 게 오히려 검사의 직무와 충돌하는 그런 뭐 제도들이 있죠. 어쨌든 간 그런 나라들도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돌아가고 있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충분하게 보호하고 안전하게 보호한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9월까지죠. 세부안 마련하는 게. 그럼 데드라인까지가 이제 1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뭐 여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논의에서는 1년은 굉장히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사실은 그동안 오랫동안 논의된 얘기들이라서 좀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안 수사권이나 이런 문제는 빠르게 정리가 될 수 있겠지만 형사소송법과 그동안 만들어지지 않았던 수사절차법, 수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법,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이것을 보장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야 된다. 적어도 3개의 법 정도를 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충분히 토론하고 숙고할 생각입니다. 이미 뭐 사실 이번에 새로운 논의가 아니라 사실 그동안 많이 축적된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하면 내년 9월까지 충분히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봉권 띠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번 이제 사회라고 하나요? 진행을 맡으셨잖아요. 맞습니다. 소위원장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검찰 수사관도 처음 보는 국민들이 많았고요. 그들이 정말 뭔가 의심스러운 뉘앙스로 답변하는 것에도 많이 분노하는 비판도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 검찰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띠지가 분실됐다 또는 인멸됐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겠지만 저희가 그날 그러니까 청문회를 쭉 진행하면서 본 저희들의 결론은 추론이겠지만요. 검찰의 조직적인 은폐가 매우 강력하게 의심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관복권 띠지가 없어진 것 자체도 이례적이고 거기에 나왔던 이 경력 27년 검사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죠. 그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된 사후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찰 남부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그 조사에 대해서 양 수사관들은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한테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았고 조사한 것과 다른 내용이 보고가 된 것 같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를 정말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날이었고 그런 태도들이었다고 봅니다. 청문회에 나온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각각 진술을 사전에 맞춘 그런 정황들이나 현장에서도 진술을 맞춰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에게 적발이 됐죠. 여러 번 제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관봉권 띠지가 분실된 것도 엄청난 일인데 그것을 어떻게든 숨기려고 입을 맞추고 있다,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국민들께서 실시간으로 봤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조직 문화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것고 그것을 넘어서서 검찰개혁은 진짜 필요하구나. 검찰에게 특히나 수사권을 주면 안 되겠다. 어떻게 누군가를 봐주고 있는지를 그 현장에서 직접 저희가 다 목격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종이 보고 있다가 지적받아서 일종의 발각이 됐잖아요. 그랬죠. 그 수사관들에 대한 뭐 조치가 따로 들어갑니까? 그 부분은 직접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사건 자체에 대해서 아마 상설특검으로 수사를 진행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조금 전에 정성욱 법무장관이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구는 여러 사건 종료 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정당 해산 청구 가능성도 꽤 현실적이다라고 보십니까? 뭐 당연히 현실적이죠. 특히 내란범을 내란의 우두머리를 배출한 정당이고 그다음에 그 내란의 공범들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중에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매우 강한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했죠. 그 노상원 수첩 관련해서요? 노상원 수첩 관련해서. 그래서 저도 지금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공범으로 고소를 지금 할 계획인데요. 그런 것처럼 이 정당에서 내란의 공범이거나 아니면 최근까지도 그 내란을 계속 지속적으로 옹호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정당의 존립이나 정당의 운영 자체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것은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오늘 이렇게 질문을 쭉 드려보니까 앞으로 정말 하실 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대한민국 진짜 핫하잖아. 우린 손끝까지 디테일하거든.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야. 감각? 원래 타고난 거 아니야? 끌릴 수밖에. 바이브? 그걸 굳이 말로 해야 돼? 우린 뭘 하든 완전 프로급. 프로가 프로를 만나다. New 아이폰 17 프로. SK텔레콤만의 프로급 패키지로. 웰컴 투 SK텔레콤. 얼음 정수기의 기준 아이스트리 플리. 스톤 텍스처 디자인으로 공간을 빛내고 아로 멤브레인 정수로 더 깨끗하게. 얼음 정수기는 역시 청운 아이스 아이스트리 플리. 에이펙 정상회의 청우가 함께합니다. 미남은 듬직한 뒤태, 날렵한 오태, 완벽한 모태 미남. 하이모로 태어난다. 미남은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건 아무나 못해. 하이모. 지난 대선 당시 김문수 후보 지지 기도회를 개최하는 등의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던 손현보 목사가 지난주 구속됐습니다. 지난 4월 부산시 교육감 선거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손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대형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손 목사 구속은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 하지만 개신교계에서도 손 목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교회를 사회적 갈등의 주동자로 만들었다며 손 목사와 손 목사를 비호하는 교단을 꼬집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굳이 모든 종교인이라고 언급한 것도 주목됩니다. 국민의힘과의 유착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가 떠오릅니다. 3번이나 소환에 불응한 한학자 총재에 대해 특검이 원칙대로 조치하겠다고 밝힌 상황. 이것도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할 것인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AI폰 어디가 잘해? 다양한 대화형 AI를 한 곳에서. 디자인 초보도 AI로 손쉽게. 라이너 캔버를 유독 픽 AI로. AI는 유플이 잘해. 갤럭시는 U+에서. 잠깐! 지금 놀랄 때가 아니야. 파로돈탁스 허브 프레쉬로 잇몸 질환 예방 효과를 경험해봐. 잇몸 케어는 상쾌한 허브 프레쉬로. 추성원 씨, 짜줄래 얼마나 맛있어요? 진한 짜장에 기기 다른 짜슈렌. 진짜 맛있다. 오뚜기. 이민샷 이 정도는 돼야죠. 항산화, 활력, 22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아르기닌까지 한 번에. 역대급 만남, 압도적 스펙. 고려은단 메가도스 이민샷. 네, 바로 이어질 JTBC 뉴스룸 예고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갯벌에서 70대 남성을 구조하다 숨진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를 끝까지 촬영한 드론 순찰업체 관계자를 JTBC 취재진이 직접 만났습니다. 이 업체 관계자는 한 명만 출동한 게 의아했다면서 우리가 촬영한 걸 보면 혼자 출동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보통 구조활동 벌이면 보트도 오고
호버크래프트도 왔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업체 관계자는 배터리 교체를 하고 다시 드론을 띄웠지만 그 사이 이경사를 놓쳤다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잠시 후 이어질 JTBC 뉴스룸에서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